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서울시의 로봇 공무원이 탄생했습니다. 서울시청의 로봇 주무관인데요. 로보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직급이 주무관이고 6, 7급 상당의 공무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로보관이 하는 업무는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우편물이나 택배, 서류를 배달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로봇 공무원도 처음, 관공서에서 배달 로봇이 도입된 것도 역시 처음이라고 합니다. 8시간 충전을 하면 1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데요.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서울시청 지하 5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이 큰 건물을 눈썹이 휘날리게 오르내리고 또 돌아다닐 이런 로봇 공무원. 서류 배달이 좀 익숙해지면 이후에 민원인의 안내라든지 야간 순찰 업무도 맡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청의 업무 효율을 높여줄지가 주목됩니다. 오늘 주식시마로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경기방어 배당 통신주 여전히 매력적일까? 오늘 통신주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의 김수진 연구원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신주 먼저 3분기 실적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3분기 이제 무난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통신사가 전반적으로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인데요. 보면 이제 SK나 KT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YOY 18% 증가를 했고요. LGU+는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1조 이상 1조를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 영업이익 쪽, 이제 수익성 쪽으로 굉장히 개선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제가 강조드린 이제 통신사의 PQC가 변하고 있다와 네. 이제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신사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유가 비용이 과거보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통신사의 가장 큰 비용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인건비 아닐까 싶어요. 인건비 역시 크고요. 연봉이 높거든요, 통신사가. 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마케팅 비용. 우리 이제 통신 그쵸. 핸드폰 살 때 단말기 보조금. 그리고 각자 더 많은 서비스를 주겠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통신비에서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이 거의 20%에 육박을 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통신사 같은 경우 이제 통신 3사가 내수에서 경쟁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되게 피 흘리는 경쟁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5G가 되면서 이 통신망 자체가 내수 경쟁이 아닌 글로벌 경쟁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G가 2018년에 등장을 할 때 우리가 미국보다 하루 먼저 5G 서비스 런칭했다. 이 점을 되게 많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젠 더 이상 내수 경쟁이 아닌 글로벌 경쟁으로 바뀌면서 통신사들도 과거와 같이 피 흘리는 마케팅 경쟁을 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비용 자체가 옛날에는 단말기 보조금, 신규 가입자 유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보조금 없이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비용이 줄면서 마진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런 점들이 이번 실적에서도 드러났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이폰이 보조금 없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이제 보조금 없이 그냥 판매를 하죠. 원래 보통 우리 삼성 원래부터.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있어서 네네. 어른들은 공짜폰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은 그런 게 없죠. 네. 그냥 정찰제 네네. 가격을 그대로 받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다른 경쟁 요소들을 찾기 시작을 하면서 어찌됐든 지금까지 쓰던 돈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수익성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사의 가장 핵심 사업인 이제 무선 사업부, 핸드폰 이 사업부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황과 중간 요금제 영향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한 영역은 유선 사업 부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IPTV라고 하죠. 네. 이 IPTV 같은 경우가 요즘 굉장히 콘텐츠가 다양하고 유아동 콘텐츠 같은 것들도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요금제 업셀링 수요가 늘어서 이제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통해서 통신 3사의 시가총액 추이와 주요 이벤트 같은 경우도 리포트에 또 실어주신 내용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5G 도입 시기 네. 그 전에 사실 5G가 도입되면서 통신사들의 실적이 네. 개선될 것이다. 즉 피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통신주가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2017년 당시 좀 계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후에 18년에 통신 장비주들의 랠리가 나타났고요. 그러고 나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굉장히 또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통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난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좀 올해는 조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또 P와 Q가 증가하게 되면서 마진이 개선된 측면이 눈에 띈다라는 점을 꼽아주셨는데요. 그 중간요금제 도입에 대해서 그 여파가 어땠는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중간요금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이 양호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일단 그동안 있던 5G 요금제를 손질하겠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고 통신 3사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지난 8월부터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후에도 또 신규 요금제 출시 압박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통신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예.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격 인하에 대한 요구가 사실 항상 있는 중이잖아요. 물가에도 영향을 크게 준다고 그죠. 볼 수 있는 게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그 인프라에 활용되기도 하고 우리 네. 생활비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 공약 중에 중간 요금제에 대한 공약이 있었고 네네. 이후에 지금 이 금리 인상, 물가 인상 시기에 물가 안정 대책 중에 하나로 이 통신비가 또 포함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점은 미국 같은 경우는 4, 5월 달에 미국의 1, 2위 통신 사업자 버라이즌과 AT&T 같은 경우 통신 요금을 인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는 이런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통신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간 요금제 같은 통신비 인하 정책 인하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죠. 근데 사실 중요한 점은 과거에는 이 통신사의 알프가 이제 통신사 전체 매출을 결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 알프의 흐름 자체가 맨 처음에 이 새로운 통신망이 등장하면 뭐 5G가 등장하면 네. 그때 우리가 예전에는 보조금으로 그 신규 가입자를 유치를 하면서 그때 이제 다는 조건이 6개월 동안은 8만 원대 요금제를 쓰셔야 됩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쓰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가입자가 6개월은 비싼 요금제를 쓰고 6개월이 지나면 그냥 나는 뭐 좀 더 싼 요금제를 쓰기는 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쓰신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서 알프가 점점 서서히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2018년에 처음 이제 통신망이 개통이 되면 네. 비싼 요금제 가입자들이 확 늘면서 알프가 올라가서 주가가 좋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2년, 3년 지날수록 알프가 서서히 감소를 하다 보니 주가가 다시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통신주의 패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 알프의 패턴이 굉장히 과거의 그런 사이클이 희미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뜰폰이라고 하죠. MVNO라고 하는데요. 알뜰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싼 요금제를 유도했지만 이제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만한 마케팅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금제 자체를 소비자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자기들의 의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굳이 무제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뜰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알프가 사실은 조금 하향 조정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근데 대신에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프리미엄 요금제에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뭐 스마트워치나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이제 회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제한 요금제에는 그런 회선을 추가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뭐 요금제, 뭐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끔 추가해준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를 쓰면서 모든 서비스를 누리려는 소비자와 아예 아니면 아주 저가형 그냥 알뜰폰을 쓰려는 소비자로 이렇게 양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영역이 양극화네요. 네, 그렇죠. 세상 모든 영역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양분이 되면서 사실은 알프의 흐름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다. 평탄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간 요금제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신사 이번 3분기 알프에 큰 영향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중간 요금제를 선택하는 수요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중간 요금제 요번 같은 경우는 4G를 쓰는 사람들이 5G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의 유도 장치로서의 역할도 조금 했다라고 네. 풀이가 되기 때문에 중간 요금제의 어떤 효과가 P가 감소하기보다는 Q가 유지되고 오히려 Q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영향에 더 가까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르프라고 하기도 하고요. ARPU, 이건 뭐 통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한 정말 그 핵심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자의 당 평균 수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P를 가리키는 네.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알프라는 이 지표의 변화가 예전엔 사이클을 탔다면은 지금은 그 사이클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중간 요금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 요금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5G 요금제가 최저 요금이 55,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10GB를 제공했다면 바로 그 위가 110GB로 네. 이렇게 갭이 컸어요. 근데 그 갭을 줄이는 다양한 그 이용자의 선택폭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요금제를 통신사가 도입해야 된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지시를 했고요. 이걸 받아들여서 통신사가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또 4G 쓰시는 분들이 5G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김수진 연구원은 보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 요즘 신문 좀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도 많이 눈에 띄실 것 같아요.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소송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망 사용료에 대해서 입법 추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향방 알아볼까요? 사실 이제 망 사용료 문제는 사실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OTT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IPTV를 보통 우리 가정에서 보잖아요. IPTV는 IPTV용 전용망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용망에서만 그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OTT는 일반 공용망을 써요. 공용망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네이버 검색하고 그냥 구글 검색하고 인터넷 하는 그 망을 쓰는데 동영상의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70%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로로 따지면 갑자기 도로의 70%를 선점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하면서 일반 유저들이 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는 너네가 너무 많은 이 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내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미 그 동영상을 수신하는 수신자인 저희가 그 수신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내는데 왜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과금하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또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실은 통신사 쪽의 월권이라고 네. 생각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 게, 네. 왜냐하면 너무 이 복잡한 망이라는 게 예. 해저 케이블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글로벌 허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어떤 망을 쓰느냐, 그리고 또 그 망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이게 누구의 편을 들기에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5G가 등장하고 뭐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뭐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계속해서 제기되던 이슈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나 그런 것들을 지을 때도 예전에는 네트워크 망을
이동통신사들만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네트워크망 자체 투자할 때 기지국이라든지 그런 것들 투자할 때 인터넷 기업 아니면 데이터 센터 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뭐 네. 아마존 같은 애들 또 같이 공동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자체를 독과점하는 컨텐츠 제공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들과의 어떤 이런 비용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논의는 굉장히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국제적인 담론이기 때문에 네. 네,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서 네. 편을 들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토론해봐도 정말 될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제가- 사회적 문제. 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독과점 대 독과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사가 이 망 자체를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2003년에 처음 나왔고 아마 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인데 이게 팀우 교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통신시장의 규제 원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칙이 뭐 단대단 원칙이라고 해서 망 양 끝의 이용자, 첫 판매자와 최종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시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통신사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쪽에서도 적용이 되는 커먼 캐리어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 필수 기반 시설, 뭐 여관, 호텔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통신사 이런 것들이 독점 혹은 과점을 하게 됐을 때 판매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 기업들이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독점하니까 너네가 좀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고 가격을 잘 설정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망을 이용한 사업자 가운데 독점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서 맞습니다. 서로 독점 기업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빅테크 망 투자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법안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신 통신사가 투자하는 데에서 다른 빅테크 기업, 클라우드 기업, 이런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같이 돈을 보태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산? 중립적일까요? 아니면 영향이 있나요? 우선은 사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다 보니 뭐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투자를 공동으로 이제 진행하게 된다면 통신사의 어떤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보니 비용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 보니 뭐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망중립성 만약에 이런 소송이 이제 통신사가 이기게 된다면 네.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니 당연히 이제 좋을 텐데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사실 뭐 그다지 큰 영향은 왜냐면 지금 뭐 그대로 가는 거다 보니 큰 네. 영향은 없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도요? 네, 네. 그렇군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5G 보급률이 국내에서 65% 이상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G 서비스가 이제 진짜 안착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실적 더 성장할까요? 우선은 5G 같은 경우는 이제 4G와 다른 점이 저희가 3G에서 4G 넘어갈 때는 되게 소비자들이 체감을 크게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은 5G로 넘어갈 때는 4G와 5G의 차이가 별로 없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일부 서비스들은 5G 너무 느리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나왔죠. 그래서 4G, 3G, 4G 때와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5G 보급률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5G가 등장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스트리밍 게이밍. 바로 그 게임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즉시 스트리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AR, VR 같은 것들 이제 그런 서비스들 결국은 이런 서비스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메타버스라는 세계로 가는 방향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5G라서 이 5G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통신사들이 어떤 신사업에서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신 3사가 5G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를 했는지도 좀 알아볼게요. 연구원님, 5G 통신 장비 투자 현황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이제 5G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예전부터 5G 테마주 이런 것들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뭔가 속 시원하게 주가가 오른 적이 별로 없다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 이유가
5G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예전부터 됐지만 사실 아직도 기술이 완성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지난주에 있었는데 네. 지난주에 과기부에서 28GHz 주파수에 대한 권한을 KT와 LG U+의 권한을 박탈해버렸죠. 아예 자격을 취소를 해버린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우리가 2018년도에 5G 처음 시작할 때 통신 3사가 3.5GHz 대역 주파수도 할당을 받았고 동시에 28GHz 대역 주파수도 할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5G의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고주파수 대역이었기 때문에 이 28GHz를 중점적으로 5G 기술 개발에 열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원래 방향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년이 다 거의 5년 가까이 지난 지금 아직도 이 고주파수 대역을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상용화하기에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거의 4년 넘게 기술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이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정부가 3사에 내건 조건들이 있었어요. 네. 5년 안에 15,000개의 기지국을 세워라.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세워진 기지국 수가 3사 합해서 1,500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0% 될까 말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 1,000여 개는 지하철용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그냥 약간 공공사업을 위한 용으로 그냥 깔아놨고 심지어 그게 아직 사용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8GHz는 무용지물이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기술 개발이 안 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이 나가는 게 좀 부담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 상황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주파수 자체에 대한 자산, 에셋은 2020년 말에 이미 다 손상 처리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통신 3사는.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지금 당장 별 영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이 통신사가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엄청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5G 기술 개발을 더 부지런히 했어야지. 뭐 하고 있었던 거냐. 황당한 건 5G 이용자뿐입니다. 지금 그렇죠. 말씀 사실은 들어보니까 모든 예. 이런 애로사항을 받는 건 사실 저희 이용자들 뿐이죠. 그래서 뭐 정부 입장과 통신사 입장이 조금 난처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신사들도 갑자기 사실은 통보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올해 말이 주파수 이제 끝나는 주파수 그게 끝나는 시기긴 했는데 갑자기 논의도 없이 일단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라서 당황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이제 핵심은 여전히 5G 기술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이제 기존 처음에 얘기했던 것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통신 장비도 원활하게 투자가 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사실은 이 공급망 이슈가 네트워크 단에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디바이스, 휴대폰 PC보다도 가장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쪽이 이 네트워크 영역 공급망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영역 공급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매출이 잘 발생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통신 장비 투자가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과기부가 5G 28GHz의 망에 대해서 SK텔레콤은 이용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결정했고요. KT와 LGU 플러스 할당을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드러난 내용은 결국에 5G 기술이 아직은 미완성인 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또 5G 통신 장비 쪽에 대한 투자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점이 될 텐데요. 신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통신 3사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성장 동력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가입자 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사업에 굉장히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 신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B2B 사업이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B2C, 컨슈머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했다면 이제는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리고 이제 그 핵심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IDC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리미엄 요금제로 업셀링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을 붙이는데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T우주라는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커머스 구독형 제품들을 묶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마케팅, 하나의 마케팅 그거 잘 수단을 되나요?
나쁘지 않게 된다고,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 비즈니스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서 사실 그냥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라서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프랜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데 네. 오늘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42개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공간을. 그러다 보니 이제 수수료 비즈니스가 계속 될 수 있는 환경이고요. KT는 이제 콘텐츠 사업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올해 우영우 드라마 보셨나요? 맞아요. 네, 그 KT가 KT 했어요. 거죠. 네. KT 스튜디오 진이 네, 스튜디오 네. 진이 ENA 채널에서 예. 우영우가 나오면서 이제 대박을 치면서 이제 네네. 콘텐츠 쪽으로 굉장히 많이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KT는 지난주에 초거대 AI를 발표를 하면서 AI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난주에 KT가 발표한 AI가 뭐냐면 오은영 박사님 AI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뭔가요? 네, 네. 그 지니한테 이제 고민 오은영 상담하나요? 네. 진이에게? 지니에게 어린이 자기 자녀가 있는 분들이 네. 저희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오은영 박사님 목소리로 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준비한 이 컨텐츠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그런 AI를 활용한 기능들 또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LG U+도 이런 어린이들 컨텐츠 많이 발표를 하고, 또 이제 기업용 솔루션도 발표를 하면서 다양한 B2B 영역에서의 모멘텀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클라우드 쪽은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통신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반드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서버나 그런 AI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서 그 컴퓨팅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한데, 국내는 이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 바로 통신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유리하고요. 네. 지금까지 통신사들이 이제 이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IDC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IDC 비즈니스를 주로 해왔어요. 근데 이제 IDC 비즈니스의 마진이 한 10%대라면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마진은 30%에서 4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KT 같은 경우는 KT 클라우드를 4월에 분사를 하고 지금 뭐 내후년 정도에 IPO를 준비할 정도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있고, SK의 SK 브로드밴드 역시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 산업 자체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거대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가 OECD 평균 대비 클라우드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이에요. 네. OECD 평균 도입률이 한 40%인데 국내는 20%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선 여전히 어떤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IDC 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사들 지금 마진 들어보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마진 어떨까 봤더니 단계별로 상승합니다. 매년 네, 3, 4 모두. 네. 영업이익률이 단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네. 눈에 띄고 있어요. SK텔레콤은 9%까지 네. 올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금리 인상기에 고배당주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통신주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통신주 같은 경우 이제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는데, SK텔레콤이 올해 한 6.8%, KT와 LG플러스가 6% 정도 배당 수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이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수익률을 먹고 주가 우상향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방어주로서의 매력도가 부각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고배당주의 매력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통신주의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한 가지만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2023년에 경기 하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 방어주로서의 매력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탑픽을 꼽아보겠습니다. 통신주 가운데 어떤 쪽이 투자할 만할까요? 저는 이제 SK텔레콤 가장 추천을 드려요. 우선 SK텔레콤이 작년에 기업 분할을 해서 이제 퓨어 통신사로서의
그 매출 비중이 95%가 넘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이제 KT 같은 경우는 워낙 자회사가 많아서 이제 유무선 통신 사업의 비중은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어주의 매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SK텔레콤을 추천을 드리고요. SK텔레콤 영업이익률 역시 거의 10%에 육박을 하고 매년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 SK텔레콤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네. 중장기적인 토픽도 있네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KT 말씀을 드리는데요. KT가 워낙 지금 가지고 있는 총알이 많아요. K뱅크도 KT 거고요. 그리고 밀리에서제 같은 경우도 IPO 이번에 철회했지만 내년에 다시 IPO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모빌리티 쪽으로 그리고 KT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는 사실 너무 많은 사업부들이 경기 불확실성이 강화된 시점에서 이제 예측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KT도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 단기적인 토픽은 SK텔레콤, 중장기적인 토픽 KT가 꼽혔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오늘 주식심화로는 통신주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 김수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